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었던 미국 증시였지만 일단은 갑작스런 하락세,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를 봤을 경우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미국 증시 갑자기 왜 하락세로 바뀌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까지 실명제 신고를 하지 못한다라면 폐점, 즉 문을 닫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제를 요구한 이유, 뭐 여러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 또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까지 이제 일주일 남게 됐습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 주의해야 될 종목들, 당연히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겠지만 증권사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 고평가된 종목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잘 들여다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증권사의 의견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입니다. 일단 변화가 또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불안정한 모양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회복을 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온도 차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어제 형성된 그 미국 증시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갑작스런 급락이거든요. 물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슬 오후까지 한 1시 넘어서까지 상승세를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였지만 크게 부담 없는 보합 수준까지 갔었고요. 나스닥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한 가지 발표가 나왔죠.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였는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이 되죠.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94, 그리고 나스닥도 0.94, 둘 다 0.94씩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가까운 이런 하락세를 갑자기 보인다. 그것도 마지막에 조금 회복해가지고요. 네, 요 정도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하락률을 갑자기 이렇게 보여야 할 만큼 그런 재료가 뭐가 있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부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한번 꺾일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들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악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그 포지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본 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것이다. 자, 이게 뭐 민주당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네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투자소득세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 세율이 최대 43%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 즉 1억 원을 벌게 되면은 4,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다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1억 원을 벌었을 때 4,300만 원을 뜯어간다. 야, 물론 이제 뭐 최대 43%지만
이 정도면은 또 세금 어마어마하게 매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그 의회 연설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자본 이득세를 인상함으로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이제 인심 쓰는 정책 공약들을 막 해놓고 돈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인세 인상해서 기업들한테 돈 내놔. 그걸로 경기 부양할게요. 네. 그 다음에 가족들을 지원하게요. 그렇게 해놓고 돈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한테 돈 내놔.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꼭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 그걸 걷어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약간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투자에 대한 부분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돈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또는 뭐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시장 자체에 돈이 풀려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반영되는 거고요. 당장 돈을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이런 모양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시황에서도 이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약간,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었잖아요. 돈을 풀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이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후속 조치를 통해서 돈을 걷어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약간은, 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지금 이 세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세금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강력한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보면은 미시간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0일간 7,000명을 웃돌았다. 지난 가을 최고치 수준에 육박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확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150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목록이 올라와 있다. 자,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4단계 국가에 영국과 이스라엘 등등을 해서 최소 116개 국가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150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가 된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세금 인상에 대한 악재가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네, 세금이 인상돼서 지출해야 될 돈이 많으면 사실 1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뭐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된다면 가계 수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수준은 그대로야.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하지만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경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지난 실업 수당 청구자 건수가 39,000명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4만 명. 괜찮네요. 네, 54만 명. 이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54만 명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 그러니까 2020년 3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 판매도 예상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것도 주택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판매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선행지수도 전월보다 1.3%나 올라왔다. 자, 지금 경제지표도 발표된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담감. 근데 이거는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이 또 다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려서 뭔가
그 규모가 커지는 상태지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도찐개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기업의 그 법인세 인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하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경기 활성화됐을 경우는 실적이 그것을 준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되는데 개인들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개인들이 기업처럼 뭐 상품 가격을 뭐 연봉 인상해 주셔 해갖고 막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가 이제 막 늘어나가지고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로 봐서는 개인들의 이런 자본이득세 인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는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계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직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악재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가족계획안을 통과시키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리긴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 그러면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 떨떠름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우리나라도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막 뿌린 돈들 많이 있잖아요. 그 돈들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에서 걷어들일 것이다. 비트코인 얘기 나오겠지만,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그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문 닫을 수도 있다. 폐점주의보 떨어진 거죠. 이게 9월까지 실명 계좌가 없으면 폐쇄를 시키겠다. 정부가 모두 다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약 2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2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폐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는 남겨놓겠죠. 그래서 큰 데는 남겨놓고 애매한데 중소 난립한 곳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9월달이 돼서 갑자기 폐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특정 금융정보법에 대한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 이제 뭐 슬슬 늘어나겠죠. 등록한 업체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이용을 의무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이 특정 금융정보법인데 이것이 이제 9월부터 적용이 되면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이 중단된다. 자, 그냥 실명 계좌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실명 계좌를 하면 되긴 되는 건데, 실제로 은행이 그걸 잘 받아주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지금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만%나 폭등했다. 이런 가상화폐. 야,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은 거.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일 안 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코인 하면 되지 왜 일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전거래라든지 각종 불법 행위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판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내 계좌인지 남의 계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콕콕 집어냈죠. 자, 털면 다 털리거든요. 근데 뭐 잡아내려고 한다라면 뭐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담감으로 거래소에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도 근데 뭐 투명하게 운영하면 되죠. 뭐 불법적인 행동, 뭐 내부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거나 뭐 자전거래 이런 거 안 하거나 뭐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 돈을 벌고 있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피해는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실명제죠.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불법 행위들은 이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명 계좌를 이용하자. 투자자 실명 계좌를 이용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소에서 개설한 하나의 은행 계좌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되면 그냥 계좌 방식이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투자자들이 입금한 내역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의 단계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지계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 뭐 등등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행이 이 거래소와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은행 실명 계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은행들은 지금 자칫 부실거래소하고 이제 투자자 실명 계좌 거래를 만약에 계약을 협약을 했어. 그래서 거래를 맺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래소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 은행들도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안 할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실한 거래소들은 다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지금 현재는 아직 금융위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은 시행이 될 거예요. 9월까지 시행이 되겠지만 9월까지 시행이 되고 나면 우수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거래소가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은행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넘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이겠느냐? 자,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뭐 불법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코인에 대한 너무 한쪽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웅성웅성 수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자, 개인들의 실명으로 이렇게 운용을 막 해요. 그러면은 야, 너 이거 가지고 거래한 거 지금 거래 내역 다 보인다? 네, 그럼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래서 세금 내. 요거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큰 그림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에 우리 금융실명제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93년도인가? 그 김영삼 정부 때죠. 이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할 때 그때는 막 야간에 기습적으로 하면서 막 금융시장이 금융기관들이 약간 좀 늦게 문 열고 막 그랬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행이 됐죠. 가지고 몰랐던 사람들 막 그냥 허겁지겁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법 계좌들, 차명 계좌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모가지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융실명제는 단기적 악재로 작용을 좀 됐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 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맹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실명제하고 이제 이 거래소 거래 계좌의 실명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명제가 들어감에 따른 이런 불법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지금부터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또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진짜 퇴출당하는 거래소가 당연히 생길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까지 딱 열흘 남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피해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증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달 3일에 이제 재개가 됩니다. 즉 일주일만 더 지나가면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될 텐데 뭐 일단은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한해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대주제도를 신설을 해서 공매도 거래를 확산시켜 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공매도 개인들이 치든 외국인이 치든 간에 공매도를 치게 되면 일단 주가는 떨어지는 것에 베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라서 당장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안 해도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도 하지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계속 뭐 공매도 폐지 얘기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이제 제거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 공매도를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뭐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냥 포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부터 천천히 먹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일단은 재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법을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 처벌 수준 강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래봤자 네. 이거 진짜 그래봤자요. 처벌 수준을 정말 뭐 살인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불법 한번 걸리면 니들 다 사형이야. 아니면은 니들 다 뭐 벌금 1,000억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1,000억 원 뭐 아니면 더 해야 되겠죠. 무조건 네 무조건 거래 대금 다 내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뭐 솜방망이죠. 1,000억 원 수익 내고 100억 원 벌금 낸다. 그리고 뭐 그냥 감옥에 한 1년 갔다 온다. 이 정도 가지고는, 네, 이거는, 네, 게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고요. 개인들한테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뭐 지금 공매도 사전 의무교육부터 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차입기간 60일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개인들은 60일까지인데, 뭐 외국인의 기관들은 지금 보면 거의 무차입이 아니죠. 이게 무기한 연장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되죠. 그러니까 개인들 사실 뭐 개인들도 연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반기는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는 기색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사는 일단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지금 17개 증권사가 진행을 하게 되고 연내에 합류되는 증권사 11개가 더 있어서 총 28개 증권사가 모두 다 이제 대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볼만한 것들은, 이제, 증권사가 이제 공매도 시에 피해야 되는 종목. 근데 이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또 해놨어요. 뭐냐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퍼가 높거나 PBR이 높은 기업들은 조심해라. 즉, 한마디 얘기하면,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주식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한 이야기죠. 당연히 많이 오르거나 고평가된 주식을 사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 주식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 당연한 건데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하고 HMM 두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이 퍼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HMM은 PBR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증권사의 한계가 열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뭐냐면 PBR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HMM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퍼와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평가다를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퍼하고 PBR은 이게 뭐 자산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증가세 이런 것들로 뭐 구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도를 더 달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지금 떨어지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죠. 즉 상대적으로 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된 기업이 아니고 퍼가 높다고 해서 고평가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신뢰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지표적인 부분들을 먼저 끄집어내고요. 현재 주가가 최근에 뭐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올랐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뭔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건 뭐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해요. 몇백 프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요. 근데 HMM 같은 경우는 몇백 프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겠는가? 오케이, 지속될 수 있어. 그렇다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 뭔가 좀 주춤거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분석적인 부분도 좀 다채롭게 나가야지 되는데 그냥 PBR 높으니까 안 돼.
퍼 높으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높아졌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 비교로는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갑자기 하락했는데 자본 이득세를 올리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떨어지면서 부담감을 줬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단체 폐점주의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부의 큰 그림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주의해야 될 종목들, 뭐 단순하게 경제 지표만 가지고 이 기업의 그런 재무적인 지표만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브로커이건 세일즈맨이건 놀라운 수익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하라. 교묘한 트레이딩 기술을 추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자, 뭐 이거는 꼭 책에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네, 요즘에 뭐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요? 그냥 TV 중간중간에 나오는 TV 광고들 이렇게 보시면은 막 스펀지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막 그러면서 뭐 39,900원, 39,900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더! 막 그런 거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돈 주고 사면은 에이씨 얼마 안 되니까 뭐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치워버리면 그런 피해자들도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또 이제 수익률 몇백 프로씩 내준다. 요즘에 코인 쪽에 그런 거 많대요. 뭐 그냥 순식간에 뭐 몇백 프로 수익 내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자, 돈을 버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된다. 그러고는 어차피 투기성 포지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다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돈 못 뺍니다. 네,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것도 뭐 일해서 돈 버는 거와 똑같아요. 월급 모으는 거와 똑같아요. 차근차근 그 부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석 투자로 성공적인 그런 부의 창출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장은 변동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말장 시황에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변동성 장세 조심하시고 너무 변화에 같이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거. 평정심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